미국과 한국의 명품 보석 매장에서 중절도 범죄를 저질러 인터폴의 수배를 받던 40대 용의자가 뉴욕에서 결국 붙잡혔습니다. LA 카운티 검시소 측이 경찰 총격으로 숨진 LA 한인 양 씨의 사망 원인을 다수의 총상이라고 밝히고 사망 방식에는 살인으로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판 중 함구령을 또 위반하면서 담당 판사는 그가 추가로 어길 경우 구금할 것이라고 경고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혐의 재판에 사건의 당사자인 미 포르노 배우 스토미 데니얼스가 출석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요식업계의 팁 부담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도미노 피자가 고객에게도 팁을 제공한다는 새 프로모션을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한 연방하원의원이 자신의 SNS 계정에 한국은 개고기를 먹는 국가라는 인식을 내포한 글을 올려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아시아계 유권자들이 승부를 가르는 보팅 블록으로 떠오르며 강력한 보팅 파워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의 소셜미디어 틱톡과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틱톡 금지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명품 보석 매장에서 중절도 범죄를 저질러 인터폴의 수배를 받던 40대 용의자가 맨해튼 티ffany 매장에서 25만 달러짜리 반지를 훔치다 결국 덜미가 잡혔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맨해튼 형사법원은 국제보석절도범 49세 야오롱 원 씨를 2건의 중절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원 씨는 지난 3월 4일 맨해튼 락펠러 센터 내에 있는 티파니 매장에서 직원에게 25만 5천 달러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구경만 한 뒤 원 씨는 아무것도 사지 않았고 직원은 반지를 진열장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후 매장 직원은 재고 조사 중 해당 다이아몬드 반지가 큐빅으로 된 가짜 반지로 대체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감시 카메라 분석 결과 당시 완 씨는 진짜 반지를 손바닥에 밀어넣고 가짜 반지로 바꿔치기 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같은 달 12일 완 씨는 허드슨 야드에 소재한 까르띠에 매장에서 직원에게 다이아 반지 2개와 시계 2개 등 여러 개의 주얼리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직원이 정신없는 틈을 타 완 씨는 다이아 반지 2개 중 하나만 돌려줬고 다른 하나인 2만 5천 달러 상당의 반지는 그대로 손에 쥔 채 매장을 떠났습니다. 경찰은 완 씨를 체포했을 당시 그가 원산이라는 다른 이름의 신분증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완 씨는 지난 2018년 9월 한국에서부터 시작해 이후 미국에서는 뉴저지, 플로리다 마이애미와 캘리포니아 베벌리 힐스, 뉴욕 롱아일랜드의 런던 주얼리 등 명품 보석 매장에서도 비슷한 수법을 통해 절도를 저질러 국제형사경찰기구인 인터폴의 적색 수배령을 받은 인물입니다. 한국에서 완 씨는 당시 서울의 한 명품 보석 매장에 들어갔다가 33만 2천 달러 상당의 다이아 반지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완 씨는 지난 금요일 맨해튼 형사법원의 대절도 혐의로 기소됐으나 감독하에 석방됐고 이를 기다리고 있던 나소 카운티 검찰이 완 씨에게 공개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보석금 50만 달러를 책정, 도주 우려로 인해 구금 명령을 내렸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경찰 총격으로 숨진 LA 한인 양 씨의 사망에 대한 수사가 면밀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LA 카운티 검시소 측은 양 씨의 사망 원인을 다수의 총상이라고 밝히고 사망 방식에는 살인으로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가족은 경찰의 현장 대응 절차와 방법에 강한 의구심을 표하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기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 사건은 LA 카운티 검찰로 이관됐으며 검찰 측은 프로토콜에 따라 현장 경관이 합법적으로 행동했는지를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A 경찰국은 지난 4일 성명서를 통해 사건 직전 양 씨 집 밖에서 경관들과 만난 LA 카운티 정신건강국 직원 2명은 양 씨의 불규칙하고 위협적인 행동 때문에 현장에서 나왔다고 말했다면서 양 씨가 정신건강국 직원 중 1명을 폭행하려 했다고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관들이 집에 올라갔을 때 양 씨는 몇 피트 떨어져 거실에서 큰 주방칼로 무장한 채 서 있었다며 잠시 후 양 씨는 경관 쪽으로 걸어왔고 경관 총격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양 씨의 아버지 양민 씨는 정신건강국 직원은 내 등 뒤에 서서 집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했으며 설사 위험한 상황이어도 경찰은 정신질환자 병원 이송을 돕기 위해 출동한 것이라며 환자에게 총을 겨눈 것은 적절한 대응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민 씨는 경찰이 계단으로 올라가서 총소리가 나기까지 불과 2분 30초가 걸렸는데 이는 준비된 대응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해 LA 한인회를 비롯한 총 17개 한인단체들이 캐런 베스 LA 시장과 도미니크 최 LA 경찰국장 등 시와 카운티 리더들에게 철저한 수사와 바디캠 공개를 요구하는 공동 서한을 보내 시 당국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숨진 양용 씨의 쌍둥이 동생 양인 씨는 온라인 모금 사이트 고펀드미 계좌를 오픈했습니다. 양인 씨는 고펀드미 페이지에서 형의 부당한 죽음에 대한 세부 사항을 밝히고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는 데 도움이 될 최고의 법률 전문가를 고용하기 위해 도움을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혐의 관련 형사 재판에서 증인이나 배심원을 비방하지 말라는 함구령을 또 위반해 벌금형을 부과받았습니다. 담당 판사는 그가 추가로 함구령을 어길 경우 구금할 것이라고 경고한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언제든 희생할 수 있다며 정면 대결을 예고했습니다. 보도의 전상 기자입니다. 뉴욕 맨하탄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계속되고 고의적인 함구령 위반은 법치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0를 부과했습니다. 머천 판사는 95%가 민주당 당원인 지역에서 배심원단이 너무 빠르게 선정돼 공정하지 못하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근 인터뷰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함구령을 위반할 경우 건당 최대 $1,000 벌금형이나 최대 30일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머천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 구금이 매우 엄중한 사안임을 잘 알고 있고 최후의 수단이 될 것이라면서도 사법 시스템의 권위를 보호하는 것은 자신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정 복도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법원의 벌금형에 반박하면서 재갈을 물리는 명령에 따르기보다는 수감을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는 헌법상 발언권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헌법이 감옥보다 훨씬 중요하다며 언제든 희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와 대선 캠프 홈페이지를 통해 증인과 배심원을 9차례 공격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30일 벌금 총 $9,000를 부과받으면서 수감 가능성에 대해 1차 경고받은 바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전직 성인 영화 배우 스토미 데니얼스와의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입막음 돈을 지급한 뒤 그 비용과 관련한 회사 기록을 조작했다며 34개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3월 형사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어제로 배심원단 심리 3주차에 접어들었으며 트럼프 그룹 재무 담당 관리자였던 제프리 맥코니가 증인으로 나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코언에게 돈을 변제하는 과정에 관해 증언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오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혐의 재판에 사건의 당사자인 미 포르노 배우 스토미 데니얼스가 출석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기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6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데니얼스와의 성추문을 덮기 위해 $13만 입막음 돈을 지불했던 것으로 지난 2018년 보도되면서 미 전역과 세계에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데니얼스는 올해 3월 공개된 다큐멘터리를 통해 사건을 누설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위협감을 느꼈다며 남편과 딸을 보호하기 위해 입막음 돈을 받아들였다고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트럼프가 돈을 건넨 서류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뉴욕 맨해튼 검찰청은 지난해 3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했으며 2016년 10월 대선을 앞두고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을 통해 데니얼스에게 성추문 입막음 돈을 건네고 회사 장부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22일부터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심리가 시작된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 4회씩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날 재판에는 데니얼스가 재판 증인으로 깜짝 등장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전에 받은 정보가 전혀 없다며 변호인들이 이에 준비할 시간도 없었다며 데니얼스가 직접 법정에 출석한 것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법정에서 트럼프 측 변호인은 데니얼스의 증언, 특히 성적인 행위의 자세한 내용을 언급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맨해튼 지방검찰은 선정적인 성적 묘사보다 계좌의 세부 사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을 이끌고 있는 후안 머천 판사는 데니얼스에 대한 신빙성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검찰 측의 증인 신문을 위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데니얼스는 오늘 증인석에 올라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만난 경위 등을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민주당 소속 한 연방 하원 의원이 자신의 SNS 계정에 한국은 개고기를 먹는 국가라는 인식을 내포한 글을 올려 논란이 빚었습니다. 보도에 기러민 기자입니다. 민주당 소속인 제러드 모스코위츠 하원 의원은 공화당의 크리스티 노엄 사우스다코타 주지사가 신간 회고록에 있지도 않았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거론하고 공격 성향을 보이는 자신의 개를 총으로 쏴 죽인 사실을 적시한 데 대해 비아냥대면서 문제의 글을 썼습니다. 당시 노엄 주지사는 김총 비서와 만났다는 일화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후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고 설명하면서도 해당 일화가 정확한지 여부에 대해선 답변을 피했습니다. 모스코위츠 의원은 노엄 주지사의 회고록 관련 방송 인터뷰 클립을 자신의 X 계정에 리포스팅하면서 노엄 주지사가 김정은과 개고기를 먹길 원한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왜일까라고 썼습니다. 이 글이 한국 등에서 논란 속에 급속히 퇴조하고 있는 개 식용 문화를 연상시킴으로써 인종적인 편견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모스코위츠 의원은 몇 시간 뒤 글을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모스코위츠와 같은 민주당인 한인 앤디킴 하원 의원과 메릴린 스트리클런드 의원은 성명을 내고 우리는 공화당의 극단주의에 맞서는 우리의 동료에 감사하나 그 과정에서 유해한 고정관념을 영구히 지속시킬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모스코위츠 의원은 더 이래 오해를 사고 더 넓은 범위의 공동체의 마음을 상하게 하길 원치 않았다며 나는 이런 고정관념들을 규탄하며 그것들을 조장하길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올해 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의회 선거를 동시에 치르게 되는데요. 한인을 포함한 아시아계 유권자들이 승부를 가르는 보팅 블록으로 떠오르며 강력한 보팅 파워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시아계 유권자 수는 한인 110만 명을 포함해 1,500만 명으로 전체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센서스 등을 토대로 추산한 결과 미국 내에서 투표권을 가진 18세 이상 시민권자들 가운데 아시아계 유권자들은 1,500만 명으로 전체에서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계 유권자들 가운데 한인 유권자들은 110만 명으로 전체 한인 인구 205만여 명의 절반을 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와 공영방송 NPR 등 주요 언론들은 2020년 대선 때부터 아시아계의 투표 참여율이 60% 이상으로 급등했다며 승패를 가르는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아시아계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핵심 블록으로 선정하고 대대적인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인 유권자들은 아시아계에서는 중국, 필리핀, 인도, 베트남에 이어 5번째 많은 규모입니다. 중국계가 280만 명으로 가장 많고 필리핀계가 260만 명으로 2위, 인도계가 210만 명으로 3위, 베트남계가 130만 명으로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태계 유권자들은 5개 주에 몰려 있는데 캘리포니아에 430만 명으로 32%나 집결해 있고 뉴욕 110만 명, 텍사스 96만 명, 하와이 57만 5천 명, 뉴저지 54만 5천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전체 유권자들에서 차지하는 아태계 유권자 비율을 보면 하와이가 전체의 55%나 돼 가장 밀집해 있습니다. 이어서 캘리포니아 17%, 네바다 11%, 서부 워싱턴주 10%, 뉴저지 9%, 뉴욕 8%, 버지니아 7%, 메릴랜드와 매사추세츠 각 6%, 워싱턴 DC와 일리노이 각 5%, 조지아와 애리조나 각 4%, 플로리다와 노스캐롤라이나 각 3%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기 대통령을 판가름할 것으로 보이는 7대 경합지들 중에 아시아계 유권자 비율을 보면 네바다가 11%, 조지아, 애리조나 4%, 펜실베니아, 미시건, 위스콘신 각 3%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계 유권자들은 베트남계만 42대 51%로 공화당 우세로 나타났고 한인 67대 28%를 비롯해 6대 3의 비율로 민주당에게 더 표를 던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중국의 소셜미디어 틱톡과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틱톡 금지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중국 테크 기업이 미국 사업을 두고 미 정부와 정면 충돌했다는 점에서 이번 법정 다툼 결과에 따라 큰 파문이 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틱톡은 지난달 24일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1조를 정면으로 위반한다며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순회 항소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틱톡 금지법은 270일 내에 틱톡 미국 사업을 매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차례에 걸쳐 90일 기한 연장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도 매각되지 않으면 틱톡은 미국 내 앱 시장에서 퇴출당합니다. 미 정부는 중국 정부가 틱톡을 통해 정치 선정을 퍼뜨릴 수 있고 틱톡 사용자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다면서 틱톡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보고 있지만 오늘 틱톡 측은 67페이지짜리 소장을 통해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틱톡은 역사상 처음으로 의회가 하나의 특정 플랫폼을 영구적으로 또 전국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었다면서 전 세계 10억 명 이상이 참여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모든 미국인이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이 국가안보 우려를 제기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충분한 이유가 아니다라면서 이러한 제한이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책임은 연방정부에 있다고 했습니다. 또 미국 사업 매각에 대해서는 상업적, 기술적, 법적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다면서 사실상 틱톡을 문 닫게 하는 법안을 미 정부가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의 기업 가치는 2,250억 달러, 하나로 약 308조 원으로 미국 사업의 매각 가격은 수백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가격을 감당할 수 있는 구매자가 대기업으로 제한되는데 메타나 구글 등 빅테크는 반독점법에 저촉돼 인수가 차단될 가능성이 크다며 구매자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CNBC는 이번 법정 다툼이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 아웃도어 다이닝 시설물과 관련해 시 교통국이 공개한 조립식 키트 묘들의 온라인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시 교통국은 앞서 4가지 유형의 묘들을 공개한 데 이어 이들을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공개했습니다. 규격에 맞춘 건축, 디자인, 조명, 지붕, 창고 등을 벤더를 통해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시 교통국은 이들 벤더를 직접 선별했는데 교육 수료, 신원 보증, 보험 가입 등의 까다로운 절차를 통과한 업체에만 자격을 허가했습니다. 규격을 스스로 맞출 수 있다면 꼭 시 교통국이 주선한 벤더에서 키트를 구매하지 않아도 됩니다. 업주들은 오는 8월 3일까지 아웃도어 다이닝 라이센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 청소국은 지난 4월 기준 맨하탄 할렘, 차이나타운, 브루클린 부시윅 등 쥐 감축구역의 쥐 목격 횟수가 전년에 비해 14%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할렘의 해밀턴 하이츠에서는 무려 55% 감소했습니다. 청소국은 상업용 쓰레기통 배출을 의무화한 뒤 생긴 변화라고 분석했습니다. 뉴욕시는 작년 8월 레스토랑, 델리 등 모든 식품업체에 대해 쓰레기통 배출을 의무화했습니다. 올해 3월부터는 모든 기업이 쓰레기통을 이용하게끔 했습니다. 청소국은 올 가을부터 1개에서 9개 유닛의 저밀도 주거시설에 쓰레기통 배출이 의무화되면 도시 쓰레기의 70%가 컨테이너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계 최대 패션 자선 행사인 뉴욕 맷 갈라 행사장 밖에서 친팔레스타인 반전 시위가 벌어져 여러 명이 체포됐습니다. 시위대는 대학가 친팔레스타인 시위 시발점인 컬럼비아 대학을 거쳐 맨하탄의 맷 갈라 행사장 부근까지 행진했다고 합니다. AFP 통신은 여러 명이 시위 도중 체포됐다고 보도하고 수백 명의 시위 참가자 중 27명이 경찰에 연행됐다고 전했습니다.
시위 주최 측은 X에 가자 지구에 대한 전 시민 분노의 날이라는 전단을 올리며 시위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미국 내 진보 진영의 압박에 바이든 대통령은 휴전을 촉구하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를 점령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무기 지원을 막지는 않았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28일까지 전철 주요 중범죄는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6.4% 줄었습니다. 감소세를 견인한 것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5%가 하락한 강도와 5% 줄어든 폭력 사건입니다. 노먼 그랜트 스태프 NYPD 트랜짓 부국장은 MTA 이사회와의 회의에서 경관 1000명 투입으로 몇 달간 변화를 만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말까지 뉴욕시 주요 범죄는 2019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6% 줄었고 체포는 전년에 비해 57% 늘어난 6,545건입니다. 이 중 중범죄로 분류되는 폭력 사건으로 체포된 이들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2% 늘어난 1,212건입니다. 경범죄는 4,85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1% 늘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